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지 이제 35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오늘 실종자들 차례로 발견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새 물을 빼면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길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보면 안쪽에 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실종자 5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버스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물 위와 차 근처에서 3명을 더 찾았고 오늘만 실종자 8명을 찾았습니다.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9명이 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는데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대는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구조대가 어떻게 수색 작업을 이어갔는지 최규진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사고 12시간이 지났지만 몇 명이 안에 있는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지하차도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굴삭기와 군환차가 도착했지만 진입은 못합니다. 오후 8시 반, 차도 양쪽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배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용량 방사포로 물을 퍼내자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밤새 물을 퍼내지만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겨우 구조대 보트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조대는 목숨을 걸고 진입합니다. 새벽 4시 반쯤 물에 잠겼던 버스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부와 구조대가 버스 위로 접근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해가 뜨고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그 뒤로 3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됐습니다. 유족이 된 실종자 가족은 울었고 나머지는 차도 앞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안에 배수 작업을 모두 끝내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완전 배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입수된 사고 영상을 보니 대피할 새도 없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근처 미호강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3분 만에 물이 갑자기 들어차고요. 무언가 앞에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가 지하차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차량의 블랙박스 모습인데요. 당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찼는지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종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실종 신고로 들어온 것만 11명입니다. 그렇지만 소방당국도 신고가 되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로 진입한 뒤에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현재 70% 넘게 물을 뺀 상황인데요. 차도 가운데 지점은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잠수부가 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흙탕물이고 장애물도 많아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소방은 지금 비가 그칠 동안 더 수색 작업에 총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데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직전에 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긴박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거의 다 나왔을 무렵 흙탕물이 보입니다. 흙탕물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오르막길로 빠져나갈 땐 바퀴가 거의 잠깁니다. 곧 차량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제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휘청거리기까지 합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지하차도를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저희가 어제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해종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투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강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하차도 주변이 평평한 농지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차도 내부는 4차선 도로의 길이 약 475m로 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경사가 있는 지하차도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 있었던 건지 주민들은 다리를 새로 놓는 공사가 문제가 됐다며 공사하느라 제방을 허물었는데 거기 임시로 쌓은 둑이 허술했다고 말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사고 1시간 전 공사 중인 미호천교 아래 포크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제방을 허문 자리, 장마 이후 임시로 만든 둑에 흙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둑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비 한 대 가지고 이게 지금 공사가 되겠느냐, 방제가. 얼른 더 장비를 투입을 빨리 시켜서 얼른 막는 게 관건이다. 주민들이 나가보니 임시둑 사이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19까지 불러가지고 나는 좀 뭔가 강구 대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119 대원분 와가지고 아유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흙과 모래포대로 만든 임시둑 자체가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놨었지. 없애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가 안 올 것 마냥 생각해서 한 거지. 높이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제방 높이는 강 바닥 기준 11m 52cm. 임시둑은 그보다 1m 56cm가 낮습니다. 기존 제방 높이로는 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교각 밑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직전 미호천 수위는 10m에 다다랐습니다. 임시둑의 높이를 넘긴 겁니다. 어제 최고 수위는 10m 9cm. 원래 제방이었다면 여유 있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임시 제방만큼이나 허술했던 건 지자체의 대응입니다. 침수 4시간 전 홍수 경보가 났고 2시간 전엔 제방이 넘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합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 오후 들어 미호천 수위가 6.8m를 넘겼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 이어진 폭우에 강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 20분 이번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방에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수위를 봐서 도저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때 통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방이 좀 붕괴되는 바람에 오전 6시 30분 미호천 수위는 9.2m까지 높아졌습니다. 제방의 한계인 계획 홍수위에 근접해 물이 넘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6시 34분에 저지대 지하 구간 관리 잘하고 주민 통제한 후에 대피하거나 지자체 매뉴얼대로 좀 조치를 해달라.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호천교와 불과 400m 떨어진 지하차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내가 차 들어갈 때도 통제 안 했어. 내 하우스가 지금 물 넘친다고 해서 급하니까 빨리 걸리 가려고 했는데 딱 맥히니까 이거 돌려갖고 다른 데로 돌아서 왔지. 돌아 나온 사람들은 사고를 피했지만 차 15대가 갇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김동규 홍대 토목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참사 원인 중에 하나로 무너져버린 미호강 제방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미호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뚝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목격자의 증언을 보면 제방 밑에 임시뚝을 쌓긴 했는데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전했지만 뚝이 좀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관련해서 그 미호천은 국가하천이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제방을 쌓는 기준이 국가 건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건설 기준에 의거해서 쌓은 제방을 허물고 임시적으로 만들었다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제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제방을 싼데도 국가의 기준이 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조사해 본 바가 없는데, 예. 딱히 없군요. 네. 그럼 그렇게 그냥 모래를 쌓아놓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 예, 모래는 전혀 충분하지 못합니다. 미호강 정도의 규모라면 모래 주머니를 쌓는다면 좀 결과가 많이 달랐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모래 주머니를 쌓았으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그 제방고의 높이가 지금 낮았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쌓았다고 해도 제방고가 낮으면은 그 위로 물이 원류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 초래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달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래 주머니를 충분히 쌓았다면 이 많은 양의 비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주머니가 그냥 쌓아놓은 흙보다는 강하다는 거는 검증된 사실인데, 네. 예. 근데 그것이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된 비의 그 높은 홍수에 대해서 그 충분한 안전성을 기존의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방보다 더 안전하냐, 그렇게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현재 이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금관과 섬진강의 주요 댐들이 수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하루에는 제방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거든요. 네, 2020년에 섬진강에서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한 24시간 이상 최고 수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댐이 아니라 제방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방류가 계속된다면은 그 제방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방도 모래주머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방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흙으로 쌓게 되고요. 그리고 제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통하지 않게 그 사질토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점토 그리고 실토라든지 그 흙의 성질을 고려해서 다양한 흙으로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해서 물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높게 그렇게 쌓아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만약에 근데 제방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물에 계속해서 좀 한쪽에 노출된다면 흙은 어쨌든 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약간 서서히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은 위험합니다. 제방을 잘 쌓았더라도 오랜 시간 좀 지속된다면 이 제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래 지속된다면. 그 오래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24시간에서 한 48시간, 이틀. 이틀 정도 물에 많이 노출된 제방일 경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 그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를 해야겠죠. 네. 제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피하는 것이 그냥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게 확실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비가 멈추고 수위가 낮아지면 제방 붕괴 위험도 어쨌든 함께 낮아지는 건 맞죠? 예, 낮아지지만은 이게 올해 만약에 큰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제방의 위험도가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낮아지고 내년에 또 나면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위험도는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나면은 전국적으로 제방을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죠. 재정비해야 하고 체크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약해진 지점을 있군요. 좀 파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균 홍대 토목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다음 보도 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수십 명이 다치고 숨졌는데요. 예천에서만 9명이 실종됐는데 그중 1명이 조금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언제 실종자가 발견된 겁니까? 네, 1시간쯤 전에 실종됐던 60대 부부 가운데 부인 먼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5km쯤 떨어진 백성리 마을에서 어제 새벽 산사태가 났는데요. 13집 가운데 5집이 흙에 파묻혔습니다. 이 조금 전 발견된 실종자까지 이 마을에서만 4명이 숨진 게 됐고요. 그 남편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피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이곳은 사과 농장이었는데요. 산사태가 나면서 엄청난 양의 물과 흙이 이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도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울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우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지금 사료 창고 2동 바로 옆에 우사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서진 채 저 아래쪽으로 떠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경북 지역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되면서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17명이고요. 2,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700명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7곳이 통제됐고 철도 3개 노선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이는 대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고비입니다. 시간당 3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산림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 호우피해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마을 외에도 예천 곳곳이 부서지고 파묻혔습니다. 미리 대피 명령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또 다른 마을을 윤정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사과밭이 있던 자리는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묘목을 지금 여기다 천지로 키우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흔적도 없죠. 저도 하얀 거 지지 보이죠. 산사태 현장입니다. 아스팔트 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빗물은 폭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군인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천으로 내려와 살 준비를 하던 60대 남성은 이틀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비가 조금 오긴 한다,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그때까지 마지막 통화하고.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아버지가 타시던 차는 다 옆에 사는 게 아예 보이지가 않고 소지품이라든지 어떤 그 단서를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마을은 길에 구멍이 났고 40여 세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은 넘치가지고 여기가 완전 또랑이는 똑같아.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죽을 지경이죠. 오갈 데가 없어진 주민들은 마을 해관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대피 명령을 내린 건 예천 4개 마을이 이미 산사태 피해를 입고 거의 하루가 지난 어젯밤 9시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먼저 대피령이 내려졌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북에선 문경도 피해가 컸습니다.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막혔고 전기와 통신도 끊겼습니다. 구조하러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하천 옆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아스팔트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산을 낀 도로엔 떨어진 돌과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흙과 나무가 좁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벽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나무에 걸린 전선은 끊어져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신주는 통째로 떠내려갔습니다. 삼북면은 하루 종일 전기와 전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자리에 있던 두 채의 집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 문 열고 밖에 쫓아 나오니까 플래시불을 비춰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이사 온 지 사흘 된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째 고립된 사람이 있어도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에 3일째 고립된 어른이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구하러 가는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산에는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굴러온 낙석이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이거 못 잡니다. 지금 이틀째 마을 해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많은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전북에는 지난 나흘 동안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피해가 큰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전북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관문을 모두 열고 물을 내려보내고 있다고요? 네, 제 뒤에 보이는 게 금강 하구뚝인데요. 관문 20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초당 12,000톤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곳 관문을 모두 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직까진 견딜 수 있지만 내일 새벽 만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주변 하천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미 밤사이 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전북 익산의 삼북천 등 곳곳에서 제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응급 복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고요. 전북 임실 옥정호에서는 수영을 한다며 물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찾고 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마을에서는 고립된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5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 전북에서는 논과 시설하우스 등 9,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에서는 산사태도 14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500mm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전북 북부에는 25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30에서 60mm의 거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군산에는 산사태 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강 하구뚝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을 돌아보니 논과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청댐의 방류와 계속된 비로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마을. 한 농민이 애지중지 길러온 토마토가 물에 완전히 잠긴 걸 보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잠길 줄을 몰랐으니까 작업장 안에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지금. 이제 박스 같은 거, 양수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주민들은 제방 일부가 무너진 하천 때문에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금강 하류에 있는 하천입니다.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제방 일부가 유실됐고요. 혹시나 모를 붕괴 위험 때문에 근처 주민 600여 명이 가까운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간밤에 대피한 한 주민은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보따리를 싸야 되나 못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중요한 거만 몇 가지 갖고 우선 나왔지. 근데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러고 노 생각만 오면 눈물 나오려고. 아찔한 산사태를 겪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이 산인데 사태가 조금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지고. 이번 비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17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임실 옥정호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등 호남 지역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번 호우 피해는 경북과 전북, 충청에 집중됐지만 전국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통제되는 도로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주민 6천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 피해 상황을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 남양주 팔당댐입니다. 1초에 10,000톤 안팎의 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지역 도로 곳곳이 통제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과 여의상류와 여의하류 나들목 양방향은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대형 바지선이 떠내려갑니다. 급기야 교각과 부딪히더니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남한강에서 수상 레저형 대형 바지선이 여주대교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바지선에는 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긴급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범람한 강물이 한 고등학교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인근 도로도 빗물에 잠겨 우산을 쓴 시민들이 대형 중장비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미 교실 안까지 흙탕물이 밀고 들어왔고 비옷을 입은 학교 관계자들이 빗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시설 피해만 모두 273건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49건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충북 지역이 6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도 15,000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축구장 2만 1,000여 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호우로 대피한 주민 가운데 6천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 저녁 택시 한 대가 자동차끼리 충돌한 뒤 빗길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천변 울타리를 뚫고 추락할 뻔했는데 이 장소 지난해 급류가 넘쳐 30대 여성이 숨진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1년 동안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울타리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조명 없이 어두운 밤, 택시 한 대가 하천변에 걸려 있습니다. 그대로 추락할 뻔했는데 토사물에 걸렸습니다. 출동한 레커차는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갈고리를 준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9시쯤입니다. 거기 위에서 차량끼리 사고가 있었대요. 그 여파로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달리던 택시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뒤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주변 목현천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이 주변 안전장치는 군데군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임시 울타리만 있습니다. 택시가 빠진 곳은 그나마도 없습니다. 빠진 데 보면은 거기가 그냥 토사예요. 조금씩 이제 비 오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사고 장소, 공교롭게도 지난해 8월 폭우로 인명피해가 난 하천과 같은 곳입니다. 불어난 물이 넘쳤고 버스 정류장 위로 피했던 3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울타리라도 세워달라고 지자체에 1년 동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냥 천으로만 덮고 별도 조치는 없었고요. 울타리를 치든 뭘 하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임시라는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불안하죠. 올해도 비 많이 온다는데. 민원을 계속 했는데도 뭐 200군데가 넘는데요. 60대 택시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통화천 구역에 이제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보상 절차도 있어야 되고 인허가 절차도 이제 저희. 다시 비는 내리고 피해는 계속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취재기자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인명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망 실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7명입니다. 실종자는 9명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어서 사망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경북에서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충북에서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입니다. 사망자도 실종자도 모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은 마련한 것과 별개로 개인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뻔한 대답 받겠지만 큰 비가 내릴 때면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요. 무겁고 큰 버스조차 지하차도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운전자는 대처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이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큰 비가 내릴 때는 도로가 순간적으로 물에 잠기고 이 상황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 등은 애초에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일단 차량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차 밖에도 물이 차올라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뒤 머리 받침대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천이 범람한 경북 예천에서는 여전히 지금 실종자들을 찾고 있고 문경에서는 산사태로 주민이 갇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실 비가 예보돼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 폭우 위험을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도 전북 익산에선 금강 하류 상북천 제방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전 6시부터 이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한 상황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충남 청량군 주민 200여 명도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하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굵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70% 넘는 면적이 산지입니다. 그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큰 비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산지와 집안은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 어디든지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 징후 없이 토사가 민가나 도로를 덮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에선
선제적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소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뒤 잠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문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붉은색 등을 재단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3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우크라이나 부차 시내 한 성당 앞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지뢰 제거 장비 등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대통령실 측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건설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협력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예정보다 이틀 늦게 귀국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도 한덕수 총리로부터 국내 비 피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강력한 저지대 진입 통제를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으로 대통령의 귀국 일정이 늦어진 걸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2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언덕배기를 수놓은 아름다운 도시. 그 앞으로 거대한 물길이 생겼습니다. 사원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오가던 도로와 다리는 오간데 없습니다. 수도 뉴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요새 벽면은 윤곽만 남았고 간디 기념관은 커다란 호수가 됐습니다. 기록적인 비로 뉴델리로 흐르는 야무나강의 수위는 위험 수위를 3m 넘긴 208m를 기록했습니다. 4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폭우가 잠시 멈춘 사이 사람들은 물속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를 건져 올립니다. 나뭇가지 위로 천을 덮어 눈 붙일 곳을 마련합니다. 3 बजे तक जागना पड़ता है रात को चाहे कोई सांप कीड़ा ना आ जाए और आते भी हैं निकलते भी हैं. 인도 당국은 올해 6월 시작된 몬순 기간 인도 전역에서 지금까지 폭우 피해로 62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도 2만 3천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 지역을 포함한 11곳에 다시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비탈길은 폭포처럼 바뀌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폭우로 중국 남서부 충칭 지역에서만 15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주민 2,600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도 최근 이틀 동안 평년의 2개월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댐이 무너지고 수백여 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지역에서만 6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그 사이에 수색 작업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네, 지하차도 천장까지 찼던 물은 지금 겉보기에는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깊어지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현재 70% 정도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차도 가운데 지점은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잠수부가 수중 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흙탕물이고 장애물이 많아서 위험한 작업입니다. 구조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종자가 8명이 발견됐는데 아직도 실종자가 남아있죠? 네, 소방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모두 11명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에 오전 8시 50분 지하차도 안에서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낮 12시쯤엔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 오후 1시 40분쯤엔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9명입니다. 이번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하차도 근처 미호강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 3분 만에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앞에 뭔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가 지하차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요. 당시 얼마나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올랐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지하차도는 통제나 대피 명령이 없었습니다. 지하차도 안 배수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충청 지역 곳곳에 하천이 넘치고 제방이 터졌습니다. 작물이 자라던 논밭은 흙밭이 됐고 축사는 물에 잠겨 가축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사이를 누런 소가 뛰어다닙니다. 보다 못한 주민이 밧줄을 들고 쫓아가 보지만 뛰어 도망갑니다. 이 소가 있던 축사는 어젯밤 제방이 터지면서 잠겼습니다. 지붕만 보이는 축사에 아직 수십 마리 소가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한 3시경인가? 나는 여기 앉아서 의자도 앉아시키니까 뭐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가 나오더라고요, 한 마리가. 매일 마을 주민들을 싣고 다니는 이 길. 도로 위로 물이 가득 찾아 버스 운전사는 차를 멈춰 세웁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려갖고 가야겠네. 아니 그럼 여기 아침 저쪽 어떤 놈이 갔을까 얘기를 안 해서 나는 못 봤어. 결국 왔던 길을 돌아 나갑니다. 작물이 한참 자라야 할 시기 논밭은 며칠 사이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밭이었던 곳은 흙탕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해 농사는 일찌감치 망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물에 푹 담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빗물이 쏟아지면서 이곳에서 키우던 수박도 제가 나와 있는 이 도로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논산에선 며칠을 버텼던 제방이 오늘 새벽 결국 무너졌습니다. 모래주머니에 흙을 넣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집이 무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이 채면 가구들 같은 거 저는 수급자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냉장고 같은 거 만약에 물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지금 남의 집 새 살거든요. 몸만 빠져나온 주민은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새끼 난 지 2, 3일 되는 새끼가 3마리 있는데 그것들 어떻게 되라도 모르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어요.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건 사흘째 이어지는 비가 그치는 것 하나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균 홍익대 토목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방이나 댐의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설계 빈도 개념을 얘기하던데요. 어떤 개념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떤 하천 특정 지점에서 100년 동안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크게 관측된 홍수, 이것을 우리가 100년 빈도 홍수라고 하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충주 지하차도 참사 원인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미호강 제방. 설계 빈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미호강은 국가 하천이고요. 국가 하천의 경우에는 100년에서 200년 설계 빈도를 기준으로 네. 제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0년마다 그 주기를 본다는 것인지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100년에 그거를 넘쳐서 그 제방이 넘칠 확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100년 동안 기간으로 보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원래 있던 제방이 허물고 공사 네. 때문에 임시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충북 청주의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500mm가 넘는 말 그대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현재 제방이나 댐의 설계 빈도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네요. 네, 최근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이 지금까지 관측한 자료에 기반해서 이런 설계 빈도들을 다 정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초월해서 홍수가 나고 네, 큰 비가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설계 빈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기후변화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예견된 얘기였고 올해 비가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건 관측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실 저희도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검침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그 설계 빈도를 조정해가지고 제반고를 높인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물 난리가 나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대비를 새로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그 세계 선진국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더 보완해 가면 좋을지 네, 알려주시죠. 저희가 기후변화가 미래에 어떻게 강수량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그 설계 빈도에 해당하는 강수량이나 홍수량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가장 무엇이 취약했다라고 교수님께서 좀 진단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아무리 그 설계 빈도를 높이고 제방을 높게 쌓아도요. 국가가 워낙 크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는 이런 아주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침수가 아예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침수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홍수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어디가 얼만큼 위험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에 구조적인 대책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균 홍대 토목학과 교수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동강 상류에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류의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에는 현재 4곳에 홍수특보를 발령했는데요. 낙동강 하류 지점인 경남 밀양 삼양진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승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김해시와 밀양시를 연결하는 삼양진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무섭게 불어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리 주변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묶어놨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또 떠밀려온 각종 부유물들도 계속 떠내려와 주변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주민 대피가 고려되는 경보까지도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곳에선 물높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양진교 수위는 보시는 것처럼 6m 40cm입니다. 경보 단계는 7m에 도달할 때 내려지는데 이제 60c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수위는 오늘 하루에만 벌써 1m가 훌쩍 넘게 올라갔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에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여파가 이곳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현재는 4곳에 홍수특보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경북 예천에는 홍수경보가,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밀양과 함안군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밀양과 함안, 김해, 창녕 등의 주민들에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 후퇴하면서 오늘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하루 경남 남해군에선 200mm 넘게, 부산 중구에서도 20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경남 함안군에선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지만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거제시에선 한쪽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이 많아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24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많게는 25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전북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전북 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관문을 모두 열고 물을 내려보내고 있죠? 네, 제 뒤에 보이는 게 금강 하구뚝인데요. 물을 흘려보내는 관문이 20개인데 이걸 모두 열었습니다. 초당 12,000톤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견딜 수 있지만 내일 새벽 만조 때 비가 많이 내리면 주변 하천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사전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일부 제방이 무너지기도 했다면서요? 전북 익산의 삼북천 등 곳곳에서 일부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응급 복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북 임실 옥정호에서는 수영을 한다며 물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찾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아직입니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마을에선 물에 잠겨 고립된 주민 1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5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 전북에서는 논과 시설하우스 등 9,7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에서는 산사태도 14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지금까지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500mm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전북 북부에는 25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30에서 60mm의 거센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군산에는 산사태 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위험 지역의 주민은 신속한 대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강 하구뚝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계속해서 경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언제 실종자가 발견된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30분쯤 이 실종됐던 60대 부부 가운데 부인이 먼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5km쯤 떨어진 백성리 마을에서 어제 새벽 산사태가 났는데요. 13집 가운데 5집이 이 흙에 파묻혔습니다. 조금 전에 발견된 실종자까지 이 마을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수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승현 기자가 있는 곳도 피해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사과 농장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강가에 온 것처럼 바닥에는 흙과 돌뿐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건물은 우사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20m는 아래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기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 우사 지붕에 있던 저 철제 지붕도 저렇게 구겨진 채 저만치 날아가 있고요. 산에 있었던 이런 아름드리 나무도 이곳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경북 지역의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 1,700명 넘는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7곳이 통제됐고요. 철도 3개 노선은 운행을 멈췄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다시 한번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조소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난히 충청과 경북에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일 텐데 특히 피해가 커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징이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되고 반지하 집과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충청 경북 지역에는 사흘 정도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뒤집어 보면 나름대로 대비하고 경고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앞서 조 기자가 출연했을 때 사망자가 36명. 혹시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37명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6시 기준 자료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실종자는 9명입니다. 그렇군요.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물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큰 비가 내릴 때면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피하셔야 합니다. 운행을 하더라도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 등은 애초에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일단 차량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차 밖에도 물이 차올라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뒤에 머리 받침대를 뽑아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안 될 때는 바깥 수위와 자동차 안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릴 때 탈출해야 합니다. 자, 곳곳에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토 70% 넘는 면적이 산지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다는 얘긴데요. 지금 큰 비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산지와 집안은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우리나라 산 어디든지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 징후 없이 토사가 민가나 도로를 덮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땅 울림이나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대피하라고 조언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선 비가 오래 내린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대피하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소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국제선 여객기가 처음으로 결항됐습니다. 조종사 노조가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동결된 임금을 올려달라며 아시아나항공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노조는 7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휴가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 여행객이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야 하는데 난데없이 결항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단 겁니다. 결항 여객편은 베트남을 출발해 오후 7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732편입니다. 결항 이유에는 조종사 노조의 단체 행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 임금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여파로 지금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하고 국제선 35편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여객기를 못 탄 여행객들에게 다른 회사 여객기를 대신 타도록 안내하고 환불과 보상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고소득자인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쟁의 행위를 멈추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양보한 거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준 안을 가지고 거기서 또 내고를 하려고 그래요. 조종사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항공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내일도 충청과 경북 지역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많게는 시간당 최대 80mm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 일대와 경북 전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모레인 화요일엔 이 일대에 시간당 80mm까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30에서 최대 120mm,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장마전선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곳곳에 따라 더 강한 비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양은 이미 평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은 지난 30년 동안의 장마철 강수량 평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0일이 넘는데 올해는 20일 동안 이같이 쏟아진 겁니다. 충청권과 전라, 경상권 일부엔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목요일과 금요일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모레부터 추가로 2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해 야영을 자제하고
강변 산책로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루비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설은 폭우로 인한 특보 방송 관계로 쉬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